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인데요. 이날부터 날이 풀리기 시작해 화창해지기 때문에 청명이라고 한다고 해요. 농가에서는 이 무렵부터 바쁜 농사철에 들어가서 논밭에 가래질이나 논밭둑 다지기, 보리밭 내기, 채소 파종 등을 시작하느라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합니다. 네, 이때는 온갖 초목이 새로 자라기 시작하는 봄의 중심인데요. 천지간의 양기가 왕성해지는 때라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이 무렵을 전후해서 말이죠. 찹쌀로 빚은 술 청명주라고 해서 담근 지 7일 뒤에 위에 뜬 것을 걷어내고 맑은 것을 마시기도 하고요. 이때 이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해서 한 해 동안 먹을 장을 담그기도 하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청명이나 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그해 농사가 잘 되고 좋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점치기도 했는데요. 바닷가에서는 청명의 날씨가 좋으면 어종이 많아져서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날씨가 좋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예비의 경남 사천에서는 말이죠. 청명날에 날씨가 좀 어두워야 그의 풍년이 들고 너무 맑으면 농사가 시원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또 그 어떤 지역에서는 청명에 나무를 심는데 특히 내나무라고 해서 아이가 혼인할 때 이 농을 만들어줄 제목감으로 심어뒀다고 합니다. 청명인 오늘 곳에 따라서는 손 없는 날로 여겨서 특별히 태기를 하지 않고도 이날 산소를 돌보거나 묘자리를 고치고 집수리 같은 일을 하기도 했답니다. 청명인 4월 4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만나니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너무 자주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또 그렇죠. 일주일에 한두 번이 딱 적당해요. 연인도 그렇고. 아, 그렇군요. 자, 오프닝에서 청명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정말 부쩍 날씨가 맑아지고 따뜻한 나날들이 지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겠죠. 이제 정말 추위란 안녕이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꽃이 피는 날이 오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벚꽃이라던가 이 한 다음 주 정도면은 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얘기를 준비해놨고요. 청명이라는 이름이 참 이쁘지 않아요? 네네. 이런 날이 있는 거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뭔가 이런 절기라고 해야 되나? 네, 24절기 맞습니다. 제가 모르는 절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구도 있고요. 뭐 입춘, 입추 뭐 이거 다 그거는 절기. 알지만 네. 그 외의 거는 잘 모르던데 청명에 대한 건 오늘 새로 알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꼭 아주 잘생긴 소년 이름 같지 않습니까? 아, 청명이 되게 진짜 꽃미남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송중기만큼이나 이쁜 이름을 가졌죠. 자, 그리고 청명에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겨우내 미뤄뒀던 일들을 했던 날이기도 했어요. 대청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하겠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예부터 손 없는 날로 여겼다고 하니까 뭐 좀 집안의 큰일이라든지 네. 뭐 이사라든지 아니면 집수리, 아까 말씀했지만 집수리도 있었고 뭐 청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이사 뭐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요새는 이게 녹색창에 손 없는 날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달력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손 없는 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참 좋아졌다. 그게 달마다 그럼 한 몇 회 정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글쎄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뭐 그러면 오늘의 코너 한번 오키 씨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 할 건지? 네. 네. 첫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곳이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입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청년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4월을 맞이해서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4월의 축제에 대해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회화계의 라이벌 두 번째 시간,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대 외젠 들라크로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름이 길어요. 네, 이름이 되게 길죠.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허리 통증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권순철과 홍옥희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여러분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엔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네, 청년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상담받고 청년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얻기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매년 청년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찾아가는 청년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4일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올해도 찾아가는 청년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찾아가는 청년 버스 하면 탈 것 같은데 뭔가요 이게? 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청년 버스는 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수도권이나 서울의회에도 지역 현장으로 찾아가서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에 반영해서 청년과 정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청년 버스는 취업이나 창업 등 청년 진로 고민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더불어 정부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진로에 대한 상담이나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진로 적성이나 다중지능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요. 테스트 후에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짧은 메시지를 작성해서 빨간 우체통에 넣는 청춘 우체통도 운영되고요. 금융사랑방 버스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이나 신용과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학자금 전환 대출과 청년 신용 회복 등 금융 관련 고민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 인사 담당자들의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요. 그리고 해외 취업이나 창업, 인턴 관련 컨설팅과 프로그램도 안내해주고 해외 파견 봉사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 상담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청년 버스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2013년 첫 운행을 시작한 청년버스는 지난해까지 총 70회를 운영했고요. 지금까지 청년버스에서 상담을 받은 청년들은 11,42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 만여 명의 청년들이 찾아가는 청년버스를 이용했는데 네. 올해는 더욱 다양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되도록 가보지 않았던 곳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지역별로 고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 지역의 학생들을 골고루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운영되는 찾아가는 청년버스는 지난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올해 청년버스는 방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방송이나 마케팅, 패션, 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청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서비스 산업은 청년층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지만 실제로 정보 취득 기회는 부족하다는 게 청년위원회의 설명이고요. 올해부터는 기존 참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관들이 청년버스에 참여하게 된다는 건데 네. 찾아가는 청년버스를 운영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인재 양성, 청년과의 소통, 청년 정책 기획과 조정, 평가 등에 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 출범한 기구인데요.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고 또 청년 세대가 다양한 꿈과 재능을 발휘하고 도전 정신을 가진 창조 경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위원회는 산업 내에 숨어있는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손쉬운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창업 붐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처와 사회 각 분야에서 협력해서 수요자 맞춤형의 스펙 초월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심각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진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계해서 내실 있는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는 올해 청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도전하는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소셜 벤처나 사회봉사, 창업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부와 함께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년위원회는 특히 올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망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전국 곳곳을 찾아가 취업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청년 버스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 서비스, 병역 멘토링, 청년 근로 권익 개선 캠페인 등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청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년 포털 사이트도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청년 포털은 청년들을 위한 홈페이지인데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과 창업, 장학, 공모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기관들의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먼저 청년 정보 내비게이터에서는 취업과 창업, 복지, 금융, 생활로 구성돼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대표적인 사이트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아놨고요. 오늘의 채용 정보에서는 다양한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추천 공모전 코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공모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업 정보에서는 1인 창업부터 소규모, 기술 위주의 창업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초과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충을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코너도 있습니다. 네, 청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이뤄서 올해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분들 힘내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봄바람 휘날리며 울려 퍼진 이 거리. 네. 이 노래는 그냥 장범준에게 맡겨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순철 씨 스타일은 아닌 걸로.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노래처럼 네. 바로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과연 언제 필까 싶었던 벚꽃이 벌써 만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4월에는 전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벚꽃 축제를 비롯해서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4월의 축제들을 총정리해드립니다. 네, 3월에도 정말 다양한 꽃 축제가 많았었는데요. 꽃 축제 하면은 바로 4월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벚꽃 축제가 제일 로맨틱하지 않나 싶습니다. 봄바람, 네, 그렇습니다. 자, 오키시린 벚꽃 축제 하면 어떤 축제가 떠오릅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 벚꽃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진해 군항제가 제일 네. 먼저 생각이 나죠. 제 54회가 됐습니다, 벌써. 오. 진해 군항제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창원시 진해구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네. 올해 군항제는 해군사관학교 개교 70주년이라는 특별함까지 더해서요.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꽃으로 전하는 희망, 군항을 울리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는요. 문화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특히 해군사관학교와 진해 기지사령부가 개방이 돼가지고요. 관광객들이 군부대들을 둘러볼 수가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송중기가 있는 건가요? 그런 군인은 없다고 합니다. 네. 어떤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나요? 네. 진해 군항제 기간에는 말이죠. 이 밤에도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 로망스다리 일대는 이 로미나리에 레이저쇼로 장식한 화려한 불빛 장관이 연출이 되고요. 진해루 해상에는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마련돼가지고요.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이 여자천 1.5km의 꽃 개울과 경화역에 800m의 꽃철길이 있고요. 안민고개의 심리 벚꽃길은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만끽을 할 수가 있는 벚꽃 명소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제왕산 공원도 관광 필수 코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진해 군항제 시기에서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보러 오기 때문에 그렇죠. 차가 정말 많이 막힌대요. 이런 뭔가 대책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는 그동안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했는데 이 공을 좀 들였습니다. 철저히 마련하기 위해서 공을 좀 들인 건데 네. 우선 옛 6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6대 부지를 정부에서 2천여 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주말에는 진해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차량 통제소를 설치해서요. 관광객들을 셔틀버스로 수송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고요. 축제 기간 동안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해결하는 등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진해 군항제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전 너무 멀리 있다 그렇죠. 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진해까지는 못 가지만 여의도 봄꽃 축제도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네. 제 12회가 됐습니다.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가 바로 오늘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뒤편 여의서로 일대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는 Colorful is Wonderful 오. 네, 이런 주제로 네네. 축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의서로 1.7km 구간에서 평균 수령 50년 안팎의 왕벚나무 1,886주를 비롯해서요. 진달래와 개나리, 철쭉, 살구나무, 조팝나무, 말발돌이 등 20여 종의 봄꽃이 만개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컬러풀인가요? 네, Colorful is Wonderful. 음. 네, 여기에 꽃으로 만든 조형물을 설치하고 밤에는 야간 조명을 밝혀가지고요. 운치를 더하고요. 축제 기간에는 70여 회의 문화예술 공연을 포함해서 전시와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려서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게 됩니다. 네.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나요? 네, 바로 오늘인 4일은요. K-팝 쇼가 펼쳐지고요. 7일은 봄꽃 대축제 한마당, 8일부터 10일까지는 거리예술 공연인 그 비아 페스티벌도 열리고요. 네. 자유 참가 공연 30여 개 팀의 공연대가 축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로는 봄꽃길 3점슛 거리농구 대회, 오. 봄꽃 100일장, 10일에는 사랑의 봄꽃길 걷기 대회가 열리고요.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전도 감상할 수 있으시다고 해요. 이 외에도 명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경찰 기마대 퍼레이드,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다양하고 많은 행사들이 개최되는데요. 네. 근데 여기도 정말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것 같은데 네. 여기도 대책이 필요하겠는데요? 대책 필요하죠. 영등포구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축제 기간 전후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합니다. 축제가 끝나고 10일 정오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km 구간과 순복음교회 앞 둔치도로 진입로에서 여의 하류 IC 지점 1.5km 구간을 통제하고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방송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유모차와 운동화, 아동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운동화가 웃기네요. 네, 모유수유실과 파우더룸도 운영할 오.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만큼 이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네. 이 축제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5천여 명을 투입하고요. 각 분야별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서 보급하고 응급 환자를 위한 의료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소방서, 서울 메트로, 한강사업본부와 또 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까 저도 말했지만 운동화가 진짜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여자분들이 구두 신고 계속 돌아다니면은 발이 진짜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운동화를 빌려준다는 게 진짜 센스 있다, 배려가 넘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편하게 데이트하시면 좋겠어요. 운동화 신고. 그래요. 4월에는 벚꽃 축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8년부터 전남 신안에서는 매년 신안 튤립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신안 튤립 축제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대광해변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해요. 네. 이번 축제는 바다와 모래 그리고 튤립의 대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신안군은 축제를 앞두고 동양 최대 규모의 백사장을 자랑하는 대광해변과 튤립공원을 새롭게 단장을 했고요. 아, 여기가 동양 최대 규모라고요? 네. 우리나라 최대 규모도 아니고? 동양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오. 대광해변. 뭔가 좀 넓을 것 같지 않습니까? 대광. 네. 이름부터. 네. 그리고 바다와 모래 그리고 튤립, 유채꽃과 수선화가 어우러져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해변과 봄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꾸몄다고 합니다. 신안 튤립 축제장은 넓은 면적의 튤립 광장과 튤립원 그리고 유리온실,
토피 어리원, 음. 수변 정원, 그리고 쇼나 조각원, 해송 숲길 등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저는 튤립 축제 하면은 그 용인에 있는 거기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를 한번 가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연농원 얘기하신 거죠? 네. 옛날 이름이지만 네. 또 다른 봄꽃 축제 당연히 있겠죠. 네, 제주도. 제주도 하면 꽃 생각이 확 나죠. 그렇죠.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제34회 제주 유채꽃 축제가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표산면 가시리 유채꽃 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유채꽃 향기에 시간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유채꽃 퍼레이드를 비롯해서 어린이 유채꽃 그림 작품 전시, 유채꽃 부채 만들기, 유채꽃 미로 체험 등 유채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봄꽃 축제도 물론 좋지만 좀 색다르고 특별한 건 없을까요? 그래요. 너무 봄에 꽃만 보는 건 좀 지겹잖아요. 그렇다면 바다가 갈라진 특별한 광경은 어떠십니까? 제38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6년 전국 43개 문화관광 축제 중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러면 다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고급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모도 사이에서 바다가 이 조석간만의 차이로 2.8km 구간에 걸쳐가지고요. 오. 너비 40여 미터의 바닷길이 열리는 음력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개최되고 있어요. 네, 음력으로. 네. 네네.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을 본다는 게 진짜 특별할 것 같은데요. 이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는 전설이 또 있다네요. 네, 제가 그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지금의 회동마을에는 호랑이가 자주 출연했어요. 호랑이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고자 회동마을 사람들은 바다 건너 자리한 모도로 피신을 했는데 여기서 뽕할머니가 미처 마을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게 됐다고 합니다. 혼자 남겨진 뽕할머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매일 용왕님께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은 용왕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섬과 육지 사이를 잇는 바닷길로 나타났어요. 길이 열리자 모도로 피신했던 마을 사람들은 뽕할머니를 찾아 나서는데요. 재회의 기쁨도 잠시 그리운 이들을 만난 뽕할머니는 기력을 다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뽕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바닷길을 만들었다고 여겨서 이때부터 해마다 바닷길이 열리는 이곳에서 풍어와 소원 성취를 비는 기원제를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바닷길이 이어질 때면 회동마을과 모도 사람들은 바다 위에서 만나 바지락과 낙지 등을 잡으며 즐거워했다고 하네요. 이런 마을 전통은 현대로 이어지면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로 태어난 거죠. 네, 또 이런 전설이 있었군요. 이번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행사들이 마련됐을까요? 축제 기간 동안 공연 행사로는 이 전남도 무형문화재 공연과 뽕할머니 전 그리고 해상 풍물 뱃놀이, 서울시 무용단과 국립 남도국악원 초청 공연 등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진도 전통 민속 체험과 함께 명인에게 배우는 남조화 체험 그리고 진돗개 체험,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 등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축제하면은 또 먹을거리 축제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키시 가을에는 낙지, 봄에는 주꾸미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봄은 또 주꾸미 철이죠. 네, 올해로 17회를 맞는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8일까지 서천군 서면 마량항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마량이 동백나무 숲에 동백꽃도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서요.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천 마량항과 홍원항은 전국에서 주꾸미 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네. 3월부터 4월 사이가 제철인 주꾸미는 바다의 봄나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식감이 좋고 영양도 월등하다고 해요. 주꾸미는 원기 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낙지의 2배, 문어의 4배,
오징어에 5배가 들어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농도를 낮춰서요. 신진대사를 높이고 시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축제 기간 동안 풍성한 볼거리 그리고 다양한 즐길거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즐길거리가 있어요. 네. 마량에서 보물찾기를 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리고요. 올해는 어린이 소라잡기 체험 등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도입돼서요. 색다른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어린이 주꾸미 낚시는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부아저씨의 내 맘대로 깜짝 경매도 열리고요.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도 운영되고 있어요. 서천을 방문하시면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답게로 소문난 환상적인 동백정의 일몰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4월에도 정말 다양한 축제 일정이 가득한데요.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4월에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봄축제에 참여하셔서 특별한 봄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내 손을 잡아요.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회화계의 라이벌 두 번째 시간, 바로 장 오규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데 외젠 들라크루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회화계의 라이벌 특집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라이벌 특집 1탄은 다들 안 잊어버렸을 거라고 믿고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삶과 작품을 비교했었죠. 네, 삼손과 데릴라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죠? 네, 같은 주제로 그린 서로 다른 그림이었죠. 그리고 이 두 화가는 모두 바로크 시대를 대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사성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두 화가 앵그르와 들라크루아는 동시대를 살면서 서로 다른 회화 양식을 추구했고 그래서 서로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쌈구경하는 재미가 뭐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그렇다고 근데 두 사람이 뭐 서로 멱살을 잡고 막 피 튀기며 싸운 건 아니지만 그 서로의 그림 그리는 방식을 이해를 못했어요. 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쟤는 왜 저 따위를 그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재미있는 게요. 이 당시는 신고전주의가 거의 끝무렵에 이를 때였고 낭만주의가 새롭게 나타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앵그르는 신고전주의의 마지막 대표 주자였고 들라크루아는 낭만주의라는 새 지평을 연 화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앵그르는 기존의 전통을 고수하는 입장, 들라크루아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입장이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서로를 싫어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앵그르는 넌 왜 그림 그리는 규칙을 안 지키고 너 마음대로 하는 거야? 들라크루아는 네. 아, 전통 타령 지겹다. 네. 이렇게. 굉장히 앵그르를 새초롬하게 표현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 앵그르는
보수적인 비평가들이 좋아했고요. 그렇죠. 들라크루아는 당연히 그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느 한쪽 편을 들지는 않을 겁니다. 중립적으로.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추구하는 미술이 그냥 다를 뿐이지 둘 다 후대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준 훌륭한 화가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먼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점 뭔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신고전주의는 제가 몇 번 말했던 적이 있지만 이전에 유행했던 로코코 양식에 반발해서 나온 예술 사조인데요. 로코코 양식의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그림이 경박하고 조잡스럽다면서 고전의 엄격한 양식으로의 회귀를 주장했습니다. 그림이 엄격해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게요. 네, 일단은 주제는 고전의 신화나 영웅의 역사 같은 그런 뭔가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었어야 했어요. 위대하고 존경받는 예술가, 철학자, 그리고 신들의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고양시키고 어떤 진중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뭔가 좀 엄격해 보이잖아요. 네. 또 그림에 질서가 있어야 했어요. 아무렇게나 막 그린 그림에 엄숙함이 느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인체 비례를 중요시했고요. 조각상 같은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소묘와 선을 중요시했어요. 그 엄격하고 분명하게 소묘하면서 윤곽이 잘 드러나야 했고요. 붓자국이 전혀 없이 매끈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색은 너무 튀지 않는 색을 써서 품위를 유지해야 했고요. 네, 그렇군요. 자,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와 어떻게 달랐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낭만주의 하면 이 낭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뭔가 아름다운 그림일 거야라고 생각. 낭만아 대하여.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낭만과는 좀 달라요. 그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하면서 때로는 그 감정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서 우울함 아니면 현실 도피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가 추구했던 이상과 이성보다는 현실과 인간의 내면 세계 그리고 감성을 때로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신고전주의가 역사적으로 교훈이 되는 사건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면 낭만주의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는 당대의 사건이나 소재를 선택해서 그렸습니다.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보다 격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주제가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서로 느낌이 굉장히 달랐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 작품이 정적이라면 낭만주의 작품은 역동적이고 좀 더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신고전주의가 인체의 비례와 형식 그리고 질서 같은 거를 강조했다면 낭만주의는 좀 더 자유분방하고 동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신고전주의가 소묘와 선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색은 덜 중요시하고 튀지 않을 정도의 색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네. 이 낭만주의는 선이나 형체보다는 색을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색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래서 뭔가 강렬한 붉은색이라든지 이런 뭔가 그런 강한 색을 사용해서 좀 더 극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그림을 그렸어요. 특히 들라크루아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과감한 색채의 사용으로 비평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주된 주제부터 그림 그리는 방식까지 전부 다른 길을 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해 못하고 싫어했겠죠. 아, 네. 그래서 이 앵그르와 들라크루아는 본인들의 추구하는 예술에 대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앵그르는 소묘야말로 진짜 미술이다. 이 소묘라는 거는 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절대 강렬한 색을 쓰지 말 것.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노트에 적어뒀습니다. 반면에 들라크루아는 화가란 전통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 두 화가의 삶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가 됐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앵그르는 나폴레옹 대관식을 그린 그 자크 루이 다비드의 제자였어요. 네. 다비드도 굉장히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화가죠. 이 다비드의 가르침을 전부 수용했던 앵그르는 다비드처럼 자연스럽게 신고전주의 화가가 됩니다. 이탈리아로 유학을 해서 고전 회화와 라파엘로 화풍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1824년에 그린 루이 13세의 맹세로 화단의 인정을 받으면서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낭만주의에 대항하는 신고전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집니다. 앵그르는 특히 오달리스크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우아한 나체화에 타고난 소질이 있었어요.
반면에 들라크루아는 게랑이라는 화가의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또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수많은 작품들도 그에게 좋은 학습 교재였고요. 네. 그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들을 이렇게 모방하고 모사하면서 그림을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게랑으로부터 그림 수업을 받을 때 거기에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가 있었어요. 제리코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이 그림 읽어주는 여자를 진짜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고 인정을 해드릴 만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제리코는 제가 예전에 소개했었는데 메두사호의 뗏목을 그린 화가예요. 네. 제목까지 들으니까 기억이 더 많이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전 기억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제리코 하면 프로레슬링 선수. 그런 선수가 있어요? 저는 몰랐네. 다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프랑스 식민지로 그 세네갈로 향하던 메두사호가 난파하면서 15명만 살아남은 비극적인 사건을 가장 극적으로 그리면서 그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보여준 게 바로 제리코였습니다. 이 제리코는요, 낭만주의의 시작을 알린 화가로 평가가 되거든요. 들라크루아는 제리코와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리코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낙마하면서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사망하고 또 들라크루아는 자연스럽게 초기 낭만주의의 대표 화가라는 바통을 넘겨받게 됩니다. 네. 만약에 제리코가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작품을 남겼다면 이 들라크루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리코는 일찍 죽었고 그 들라크루아가 제리코 다음으로 이 낭만주의의 선봉장이 됐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우는 미술사입니다. 들라크루아는 분명한 명암 대비와 거친 붓터치 그리고 강렬한 색채 표현 등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적인 그림을 특징으로 합니다. 네, 한 명은 규칙을 정말 잘 따르는 모범생, 한 명은 창의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우등생. 네. 이야,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철 씨는 어느 타입이었어요? 저는 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군요. 네. 저는 모범생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래서 안 맞나 봐요. 안 맞다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싸운 적이 있나요? 아니, 없죠. 우리는 이렇게 싸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받아주는 관계. 그렇죠.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죠.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왜 저를 싫어하시는 거죠? 저 오늘 아프다니까요. 지금 머리가 콕콕 찔러요. 싫어하지 않았는데.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 이것도 궁금합니다.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동시대에 나타나는 예술 특징이 이제 있잖아요. 네. 과연 설마 완전히 다른 길로만 갔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서로 어느 정도 뭐 영감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시대에 나타난 그 다른 예술 특징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서로 영향을 어느 정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앵그르는 신고전주의였지만 낭만주의적 기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비드의 제자였지만 다비드처럼 똑같이 그리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뭔가 다른 앵그르만의 특징이 있어야 했는데요. 앵그르는 신고전주의 기법에 자신만의 감성을 더했습니다. 다비드의 그림은 굉장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고 감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앵그르는 우아함이 느껴지는 그림과 색채 표현으로 낭만주의가 강조한 감정과 감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들라크루아도 신고전주의를 경멸했지만 그 신고전주의가 가치 있게 평가하는 역사적 소재를 아예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도 때때로 역사화를 그렸습니다. 다만 인간의 폭발하는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을 그 역사 속에서 상상해서 그렸죠. 그리고 비율과 질서 있는 구도를 중요시했던 신고전주의처럼 그도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자주 적용했습니다. 또 낭만주의 화가들은 즉흥적이고 방탕하고 연습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신고전주의처럼 치밀하게 이론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네, 같은 듯 다르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옥시 씨하고 저도요. 네. 자, 이제 왜 이 두 사람이 미술 역사에서 흥미로운 라이벌로 손꼽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의 작품을 비교 분석해보면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림은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19세기 미술사에 손꼽히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기존 신고전주의의 마지막 보루였던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와 새롭게 떠오르는 낭만주의의 선봉장 외젠 들라크루아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면서 서로 다른 작품 성향을 가진 화가들답게 자화상에서도 그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앵그르는 근엄하고 엄숙함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자신이 받은 훈장을 자랑스럽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는 79살이지만 노익장을 과시하며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들라크루아는 특정한 장식 없이 자신의 얼굴 표정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귀족적인 분위기와 지적 감성이 느껴집니다. 앵그르로 대표되는 신고전주의는 역사나 신화 속 이야기를 주제로 엄숙한 도덕적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조각 같은 이상적인 비율과 질서 있는 구도를 추구했고 다소 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또 소묘와 선을 강조해 뚜렷한 윤곽선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중요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림의 색채는 선과 형태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겨서 너무 튀는 색은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들라크루아가 대표하는 낭만주의는 역사가 주는 도덕적 가치보다는 현실이나 인간의 내면 세계,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즉, 이성보다 감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구도보다 인간의 격렬하고 폭발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선과 형태를 강조했던 신고전주의와는 달리 강렬한 색채의 사용으로 감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이런 방향은 선이 먼저냐, 색채가 먼저냐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24년 두 사람은 같은 살롱에 각자 그림을 출품합니다. 앵그르는 루이 13세의 맹세를, 들라크루아는 키오스 섬의 학살을 전시해 두 작품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줬습니다. 왕관과 봉을 성모자에게 바치는 루이 13세 그림으로 앵그르는 신고전주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지만 들라크루아는 터키군에게 학살당한 그리스 키오스 섬 주민들의 무기력함을 강렬한 색채로 구현해 회화의 학살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살롱 전시 이후로 기존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보수적 비평가들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비평가들 사이에서 앵그르와 들라크루아가 각각의 예술을 대표하는 라이벌로 자리 잡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앵그르가 그린 샤를 7세 대관식의 잔다르크와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보면 두 사람의 차이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앵그르는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위해 싸운 잔다르크의 영웅적인 모습을 부각해 그렸습니다. 꼿꼿이 서 있는 모습에서 기계가 느껴지고 그녀가 쓴 모자는 마치 후광처럼 보입니다. 그녀 뒤에서 경배하는 수도사와 신도들도 그려넣어 그녀를 이상화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윤곽과 선이 잘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들라크루아는 프랑스의 7월 혁명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렸지만 이 여자는 상상 속 인물입니다. 옷이 찢어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가슴을 풀어헤친 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진격하는 여자,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발밑에 깔린 시체들을 보면 처참하면서도 격렬한 혁명의 현장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예술을 추구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동시대에 나타난 예술 양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앵그르의 그림에는 낭만적인 감성과 우아함이 느껴졌으며 들라크루아는 미술 이론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신고전주의에서 나타나는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쓰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미술사의 라이벌로 등장하면서 선과 색채에 대한 우선순위 논란을 빚고 미술계를 둘로 나누기도 했던 그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대표하며 미술사에 빠져서는 안 될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라이벌은 너무 비슷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달라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네. 앵그르와 들라크루아는 분명 다르지만 그 속에서 묘하게 공통점도 있는 그런 흥미로운 그 라이벌 구도를 보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그
라이벌 특집 2탄으로 앵그르와 들라크루아의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굵은 목소리가 매력적인 남자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귀 정할 시간인데요. 직장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주부들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오늘은 허리 통증 있는 분들을 위해서 허리 통증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 5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허리 통증 없애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 것이 요통, 즉 허리 통증입니다. 특히 여성은 자세와 허리 문제에 취약한데요. 무거운 핸드백을 들고 돌아다니거나 임신해서 배가 불룩해지거나 아이들을 한쪽으로 안거나 업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건강 정보 사이트 헬스.com이 허리 통증을 없애고 예방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자,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하나하나 소개할게요. 첫째, 가방 무게를 줄이세요. 핸드백이나 서류 가방이 당신 몸무게의 10%를 넘는다면 지나치게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른 자세로 들고 다녀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편 배달부 가방 같은 건데요. 가방이 가슴 쪽에 오도록 대각선으로 매는 거죠. 그러려면 끈이 길어야 합니다. 만일 끈이 짧은 가방과 헤어질 수 없다면 20분마다 어깨를 바꿔서 매야 합니다. 둘째,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먹어야 합니다. 뼈가 건강하려면 칼슘이 핵심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그 외에도 비타민 K가 필수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달라붙는 데 도움을 주어서 뼈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비롯한 짙은색 잎채소에 들어있습니다. 뼈가 단단할수록 몸 전체가 튼튼해지고 요통을 유발하는 부상을 입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바른 자세로 자야 합니다. 바닥이 단단한 침대는 허리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척추 저널이라고 하는 미국 잡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쿠션이 부드러운 침대에서 잔 사람들이 딱딱한 침대에서 잔 사람보다 요통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베개를 벨 때에도 척추를 연장한 직선보다 높은 곳에 머리가 위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똑바로 누워서 자는 사람이라면 베개를 뱄을 때 턱 끝이 가슴을 눌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이라면 어깨 방향으로 턱이 비스듬하게 들려서도 안 되고요. 넷째, 복근을 단련하세요. 복근을 튼튼히 하면 허리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근을 강화하는 골반 운동을 주 2, 3회 되풀이하면 됩니다. 다섯째, 항상 바른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으면 허리에 정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항상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의자 모양상 이것이 불가능하면 보조 쿠션을 허리에 받치세요. 그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밀착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허리가 아프면 참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이자 통증을 줄여주는 팁이니까 평상시에 유념하셔서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일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허리 통증에도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죠? 네, 간단한 방법이니까 5가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네. 먼저 가방 무게를 줄이라는 거, 그리고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먹어야 한다는 거, 바른 자세로 자야 한다는 거, 복근을 단련시켜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항상 바른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거, 이렇게 5가지였는데요. 네. 저는 이 바른 자세를 잘 못 지켜서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전 허리 안 아파요. 자세가 바르신가 봐. 지금도 좀 이렇게 바르게 앉아 계신 네. 것 같아요. 네. 역시 머리가 아파요. 허리는 안 아픈데 머리가 아픈. 아, 네. 네, 아무튼 머리가 아픈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허리를 튼튼히 하고 허리 통증도 줄여주는 5가지 팁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마칠 시간이군요. 4월 4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